만약에 부동산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다. 28만 8천 원대였던 게 30만 2천 원대로 올라갑니다. 결산을 하고 난다면 3년이 넘어가게 되는 시점인데 가결산이 있어서 순자산 가치만 합산을 시킵니다. 한 5년 후에 가압승계를 하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덮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지분 이동의 첫걸음,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하정우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기업의 가치평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주식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이니까 비상장 주식은 거의 거래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회사 가치를 많이 아시나요? 많이 아시게 됐고요. 저희 같은 컨설팅 하는 분으로부터 네네. 도움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사실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주식을 평가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래서 네. 기업가치 평가하지 않고 네. 자녀한테 증여하거나 누군가한테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으셔요. 그러니까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증여하거나 매각,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뭔가 이렇게 회사를 가치를 평가해야 될 분명히 그런 시기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네네. 네.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결론은. 네, 결론은 그것입니다. 법인세나 네. 소득세, 양도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네. 기준을 삼아야 되니 기업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주식이 이동한다는 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그렇죠.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회사를 정리해야 될 때 그 회사 가치도 알아야 되겠고요. 맞습니다. 과거에 명의신탁 주식이 있어서 그걸 회수해 와야 할 때에도 역시 그렇죠. 주식 평가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올해처럼 중소기업 가압승계 혜택이 좀 늘어나서 그러네요. 진행을 해야 될 때는 기업 가치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대표님한테는 유리하다. 그래야지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맞아요. 네. 비상장 법인,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는 이 보통 상장 주식이야 거래가 되니까 아는데 얘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럼?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에 따르면 네. 시가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시가라는 게 이제 거래가. 그렇죠. 불특정 다수에게 통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네.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시가 예를 들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먼 과거에 있던 매매가를 시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 기준일로부터 전후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증여를 할 때는 이전은 6개월, 이후는 3개월 정도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졌던 그 법정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때 제3자 거래가액,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의 거래가 그렇죠. 있었을 때 인정이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이건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감정평가를 통해서 공매를 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 네. 감정가를 이해하시면 될 거고 네. 세 번째는 경매가 되거나 수용이 되거나 보상을 받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주식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부분이 가장 클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거래에 따른 시가, 두 번째는 유사한 매매 사례가 있었다면 맞아요. 거기에 대한 사례, 그게 없다면 네. 바로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런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에서 보충적 평가 방식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도 그래서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대표적인 그 예를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 개인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비상장 법인도 동일한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네. 그 비중을 통상적으로는 3년간 손익이 손익. 네, 순손익이 얼마나 됐느냐를 따지는 게 약 60%. 네. 그리고 평가 기준일상 순자산 가치가 얼마이냐. 그러니까 순수한 내 자산이죠. 그렇죠. 그게 얼마냐를 40% 비중으로 가중 평균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네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표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2001년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이제 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네. 3년간 직전 연도에 7억대, 2억대 그리고 최근에 6억대로 당기순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네. 액면가 10,000원에 45,000주를 발행해서 자본금은 4억 5천이다 네. 라고 한다면 이 주식을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네. 순손익가치는 직전 3년에 대한 결산을 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로 직전 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배의 가중치를 두고요. 오. 2년 전에를 2배수 그리고 3년 전 가장 먼 과거이기 때문에 한 배수의 비중을 둬서 네. 그걸로 이제 가중 평균을 내서 주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네. 이걸 60% 비중으로 본다는 거죠. 순손익가치 이걸 60%. 그렇죠. 네. 그리고 순자산 가치는 내가 처음 설립했을 때 자본금 네. 거기에 그동안 배당을 한 나머지 미처분 잉여금이 쌓였겠죠. 그렇죠. 그런 순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맞아요. 네. 그것을 또 가중 평균을 해서 약 네. 40% 네. 비중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네. 약 한 주당 136,391원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원래는 이게 정답이지만 예를 들어서 순손익 가치가 네. 현저히 낮거나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적어도 계속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 그럴 땐 순자산 가치의 80%를 기준으로 하한으로 삼는다. 이 얘기는 회사가 잘 안 돼서 망하더라도 네. 적어도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 가치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80%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거고 전략적으로 본다면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손익 가치를 엄청나게 일부러 낮춰서 네. 너무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최소한 순자산 가치의 80%는 유지를 해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부동산 과다 보유법. 네. 아까 순자산 가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네. 부동산 소유 가액이 전체 자산의 약 50%를 넘어가는 경우는 아까 비중을 순손익 가치가 60%였다면 거꾸로 순자산 가치를 60%로 네. 계산하고 순손익을 40%로 계산해서 주가를 평가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3대 2였는데 2대 3으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3대 2, 2대 3인데 또 다른 예외 평가 방식이 또 있지 네,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3년이 되지 않은 회사들한테 평가하는 방식하고 동일한데 순자산 가치로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손익은 안 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업 개시 후 3년이 아직 안 된 회사는 네. 순손익에 대한 정확한 계산하기가 맞아요. 어렵다라 판단해서 당신네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으로만 평가를 하겠다. 100%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맞아요.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가 있겠죠. 그러나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회사도 그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냥 네. 순자산 가치만 보게 되는 거고요. 3년 내 연속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땐 연속 손실. 그렇죠. 네. 그건 결국에 되게 어렵다라고 판단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순자산 가치로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법인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는데 그렇죠.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형성된 경우는 그냥 순자산 가치로만 계산하겠다. 그럼 여기 부동산이라면 사업용 부동산을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주식 가치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한 번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주기를 두고 좀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제가 관리하는 고객사는 매년마다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드리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도 꼭 필요한 시점이 발생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3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인 경우는 주가 평가를 좀 해서 그렇죠. 결산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꼭 한번 해서 지분 이동이 좀 안 됐을 때는 지분 이동을 검토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결산을 할 거를 예상해 보니 너무 기업 가치가 오를 것 같아요. 가결산 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빨리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죠. 그래 보면 굉장히 기업 가치가 올라가 있을 걸 예상하실 겁니다. 왜냐 직전 연도에 당기순이익이 3배수를 맞아요.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실적이 악화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 가결산된 내용이랑 한번 판단을 좀 해봐서 뭐 증여한다든지 그렇죠. 가업승계한다든지. 네, 그게 어떤 그 기업 가치를 보일 것이냐를 좀 판단하고 있어야 네. 지금 할지 그 이후 할지를 좀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총 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이 80%가 넘어가게 된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맞아요. 이 결론은 보니까 꼭 가치 평가를 해봐야 될 때가 뭐 이렇게 계산식이 바뀌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수익이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수익이 너무 안 좋다거나 그런 상황에는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기업 가치는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걸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보통 주식 가치 평가할 때 부동산 비율이 좀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이 주가가 바뀌는지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말씀을 하셔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 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자본금 1억 5천만 원의 액면가 10,000원. 네. 부동산 비중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네. 사업 기간이 22년 정도 통상적으로 많이 만나는 회사들입니다. 네. 이 회사를 평가를 해보면 네. 주당 순자산 가치가 32만 8천 원대 그리고 순손익 가치가 26만 2천 원대를 가중 평균을 해서 계산해 보면 네. 한 주당 28만 8천 원대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업 가치를 주식수랑 곱해 보면 43억 정도의 기업 가치 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부동산 비중이 40% 이하였을 때 이 금액이라고 한다면 네. 만약에 부동산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다 네. 라고 계산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자산 가치의 비중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28만 8천 원대였던 게 30만 2천 원대로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부동산 80% 이상이거나 네. 신규 법인처럼 순자산 가치를 100%로 계산해 봤더니 네. 32만 8천 원으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부동산이 많아질수록 좀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고 봐야겠네요. 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오래될수록 부동산 가치는 높아지고요. 현재 뭐 부동산 가치가 어느 정도 계속 상승한다고 보면 네, 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요새는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네. 시가로 계산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은 이걸 감안해서라도 네. 빨리 평가를 해보고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이 엄청난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준다면 이 부동산 비율을 좀 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좀 알고 있다면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네. 부동산이 많았을 때 줄이는 방법이죠. 그렇죠. 처분을 하는 네, 겁니다. 가장 그게 쉬운 방법이에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이고 취득하면 더 늘어날 것이고 네네. 그리고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게 된다면 또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신규 대출을 좀 활용한다면 대출을 더 받으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으면 네네.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금을 좀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자산이 커지게 되면서 네. 부동산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게 영향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상황에 맞춰서 좀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이 사례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3년차 미만 회사인 경우 네. 기업 가치를 잘 모르고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만난 사례인데요. 네.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입니다. 자본금 2천만 원으로 설립해서 액면가는 5천 원. 네. 사업 기간은 2년뿐이 안 됐어요. 이제 결산을 하고 난다면 3년이 넘어가게 되는 시점인데 그렇죠. 2년 차일 때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당기 순이익이 첫 해 1,600만 원, 네. 두 번째 9,600만 원이 났어요. 그러니 계산을 해보니 순손익 가치는 계산 안 하죠. 네. 순자산 가치가 한 1억 8천 정도로 계산을 해서 주가를 평가해 보니까 한 4만 5천 원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주당. 네, 네. 주당. 그런데 이게 3년 차가 지나고 나서 결산 끝나고. 결산을 하려고 물어봤더니 네. 약 1억이 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네. 17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로 계산해 보니 기업 가치가 네. 첫 해에는 2천만 원이 3,600만 원 됐고 두 번째는 1억 6천이 됐는데 세 번째는 6억 2천으로 늘어난 거예요. 3년이 지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은 여자분이셨는데 네. 100% 지분을 가지고 계세요. 자녀분이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진작 지분 이동을 했으면 좋았을 진작 텐데. 지분 이동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던 거죠. 결산이 끝나지 아직 결산이 안 않았으니. 끝났으니까. 네. 네.
네. 11월 달까지 신고를 하는 거로 증여신고를 한다면 11월까지 정산한 가결산이 있어서 순자산 가치만 합산을 시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6억보다는 훨씬 낮은 기업 가치가 되니 네. 지분을 빨리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됐죠. 그러면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네. 50%를 지분을 증여를 했어요. 네. 그러면 바로 2년 차일 때 45,000원일 때는 증여세가 400만 원 정도대로 증여공제를 받아서 네. 증여세를 내면 되지만 이걸 만약에 3년 결산에 지난 후고 이동을 하려고 했다 보면 4,200만 원의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공이 하나 더 붙네요. 공이 하나 더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걸 생각해서라도 기업 가치는 내가 좀 판단해 둘 필요가 특히 3년 미만 기업인 경우 네. 판단하셔야 된다. 증여세가 한 3,8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애초에 내가 뭐 가업 승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아예 지분을 분산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3년차 법인이 또 있다면 기업이 오래된 회사 사례를 하나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데 대표님을 만났는데 한 5년 후에 가업 승계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회사는 해외에 있는 기계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업체인데요. 네. 지금 23년 정도 운영을 하셨고 이제 은퇴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총 자산이 90억, 네. 부채 총계가 7억에 자본 총계 83억. 70세니까 이제는 하셔도 될 때가 된 거죠. 네. 70% 지분을 갖고 계시는데 한 주당 가치가 66만 원에 기업 가치는 66억 8천만 원을 판단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가 이익이 나십니까 했더니 이미 오랫동안 회사가 안정기를 찾으면서 3억대 정도 이익이 난다. 네. 그러면 이때 현재 가치를 기업으로 한번 3, 4년 후에 얼마나든지 계산을 해봐 드렸죠. 네. 그랬더니 이 기업 가치가 약 74만 6천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늘어나냐면 7억 8천만 원 정도의 네. 기업이 늘어난 상황에서 증여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바로 아까 원리에 있었던 그 손익 가치를 네. 낮추고 네. 순자산 가치도 같이 낮추는 작업을 한 후에 네. 3, 4년 내지 5년 내에 승계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기업 가치를 더 낮출 수 있는 효과도 네. 발휘할 수 있다라고 네. 해서 당기순이익을 대표님이 퇴직금을 준비를 안 하셨어요. 아. 그래서 퇴직금 준비하시면서 비용으로 좀 떨구실 수 있는 부분 포함해서 약 1억대로 당기순이익을 좀 낮추는 작업을 했고요. 네. 직원들한테 상여도 좀 두둑히 주시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시면서 네. 순자산 가치도 배당도 받고 그리고 당신 지분의 일부를 사모님께서 퇴직을 하셨는데 회사를 네. 운영하시다가 같이 거기에 대한 지분도 좀 줄여 나가고 네. 해서 한 3, 4년 동안 25억을 줄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 미처분 이익금. 네. 현금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네. 약 한 51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 두 개 순이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낮추게 되면 기업 가치는 약 51억대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74억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걸 51억으로 줄어들면 일반 증여할 때 세금만도 약 한 7억대의 절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평가도 할 때도 아니 가업승계나 이런 전략 쓸 때도 내가 몇 년 후에 뭘 하겠다, 몇 년 후에 뭐 가업승계를 하겠다 이런 판단이 정확하다면 정말 제대로 된 절세 방안이 만들어질 수가 있네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면 거기에 맞는 전략과 네. 어떻게 안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를 따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의도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실행을 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뭐 지분 이동하게 되면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거는 세금하고 직결이 되는 거고.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이 이동이 되거나 큰 회사가 지분을 매매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될 때에는 네.
정확한 주가 평가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신고가 들어가면 소명 절차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쉽게 볼 일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규정 등 법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서 세무조사를 받고 힘들어하는 회사를 꽤 보게 됩니다. 많이 보셨죠.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좀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주식 가치도 하고 지분 이동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길 네. 바랍니다. 그 주기적인 평가를 좀 실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자, 오늘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